오늘 전국에 강풍이 불어닥치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쓰러진 입간판이 버스와 충돌하고 공사장 가림막이 화물차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서울 신사동에 있는 공사장 가림막이 위태롭게 쓰러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무너져 내리며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주차돼 있던 화물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강풍으로 지하철 입간판이 쓰러지며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버스 유리창이 깨지면서 70대 여성 승객이 이마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에서도 상가 외벽에 붙은 간판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강풍 때문에 간판을 고정하는 부품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차를 불러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그런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전북에서도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강풍에 가로등이 쓰러졌고 군산에서는 건물 간판 일부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첫눈이 내리겠는데 그 양이 많아 내일 아침 출근길이 비상입니다. 내일까지 강원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예고됐고 서울에도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기온이 낮은 설악산 고지대. 낮부터 약한 눈이 내리며 상고대를 이뤘습니다. 갈수록 찬바람이 휘몰아치듯 강해지자 시야가 흐려지고 나무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강원도에는 산간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30cm에 달하는 폭설이 예고되는데 눈이 내리는 상황에 따라 대설특보가 확대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륙에서도 우박을 동반한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며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 밤사이 내리는 비도 점차 눈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대부분 내륙의 첫눈이지만 시작부터 폭설로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눈 내리는 강도가 강해지면서 제법 쌓이는 곳이 많겠고 이로 인해 출근길 미끄럼 사고 우려도 제기됩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상층 저기압의 영향이 들며 주기적으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화요일 밤부터 목요일 사이 중부지방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 강원도 산간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호남과 충청, 제주 산간에도 최고 15cm에 이르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도에도 최고 20cm 이상, 서울에도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고됐습니다. 대부분 대설특보 기준을 넘어서는 많은 양입니다. 이번 눈은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다소 강하게 내리다 낮에 주춤한 뒤 내일 밤부터 또 한 차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가 절정을 보이는 가운데 기온에 따라 지역별 내리는 눈의 양이 차이가 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충청과 호남 지방은 지형적 영향으로 주 후반까지 길게 눈이 이어지겠고 영하권의 추운 날씨도 다음 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시가 내일 새벽 올겨울 첫눈이 예보되면서 오늘 오후 6시부터 자치구와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강설 징후를 미리 파악해 시내 곳곳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인력 5,295명과 제설 장비 1,207대를 동원해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도 오늘 밤 1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제설 장비 6천여 대를 가동해 제설제를 사전 살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세 번째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 특검법도 위헌적이라며 제의 요구를 건의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이후 25번째 법률안 제2요구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김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입니다. 기존 법안과 달리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했는데 국회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유감이라며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여사 관련 세 번째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해 재표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여야는 당초 예상보다 늦은 다음 달 10일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은 이탈표를 막고 야당은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시간을 번 셈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애초 이번 달 28일 정도로 예상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로 연기됐습니다. 여야 합의 사항인데 야당이 추진해왔던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보고도 미뤄졌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가지고 표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특검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박탈하고 주가 조작 의혹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수장이 추천 권한을 가진 김 여사 특검은 위헌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의 요구 행사를 건의를 드렸고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특검에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는 만큼 여당은 표 단속에 주력하면서도 당원 게시판 논란이 표결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지난달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두고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갈등을 빚었을 당시 이탈표가 4명이나 나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한동훈계도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엇나가선 안 된다며 일단 특검법 부결을 위한 단일 대우는 지켜야 한다고 보는 기류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하고 당원 게시판으로 여권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면 이탈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두고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최다, 최악의 거부권 기록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동력 삼아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여당은 이탈표는 없을 거로 자신하고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란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위증교사의 고의성 여부가 2심에서도 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뒤 검찰은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판결, 지나치게 기교적인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질 위증교사 혐의 법정 다툼 2라운드 역시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의성 입증과 관련해 검찰은 1심이 주요하게 다루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통화 내용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건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1심은 해당 발언을 허위 증언 요청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이 부분이 가장 명백한 위증 교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법률 대리인 행위를 명백히 구분하며 이 대표 직접 개입을 부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다툼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수기로 검수하고 증인 신청에도 관여하는 등 위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모두 개입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현직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권 주자이던 이 대표의 전화를 압박으로 볼 수 있을지, 김진성 씨 법정 증언을 쪼개 일부만 위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등도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위증은 유죄, 위증 교사는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진성 씨가 위증을 자백한 만큼 이 대표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거란 관측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심리 시간이 짧은 영장실질심사와 본안심리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지만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거짓 증언을 지시했는지는 주관적인 영역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만큼 무죄 선고가 정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의 구체적인 지시 정황이 없는 만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등 오히려 어떻게 하면 위증교사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준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위증하게 된 경위나 배경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위증으로 혜택을 본 것은 이 대표뿐인 상황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지점이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측은 구속영장 집행이 적합한지를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상대로 미래항공연구소의 여론조사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다 여론조사 관련 건만 집중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 마무리를 다 못하고 지금 나와서 지금 오늘 다시 출석을 하는 거거든요. 강 씨는 이틀 동안 조사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오세훈 시장 측에 직접 의뢰는 없었지만 보고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과 강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여론조사를 실제로 시킨 건 누구인지 또 왜 무상으로 해줬는지 등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검찰은 안동 지역 재력가 채용 청탁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 행정요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 측은 구속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명 씨의 구속영장 집행이 적합한지를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아마 구속적부심 결과는 명태균 씨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또 명 씨의 석방이 어렵다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해달라며 보석도 신청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 심사는 내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00여 발을 제공했으며 군 전문가도 파견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북한산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서방산 부품들이 발견됐다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100여 발을 제공했고 발사대 유지 보수를 위해 군 전문가들도 파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목록에는 중국과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회사들이 제조한 부품들이 추가됐는데
특히 영국 제조사 XP 파워가 2023년 7월에 만든 전압 변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에도 국제 제재를 피해 북한이 외국산 부품을 구해 미사일을 생산해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아시아의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최근 미국이 아시아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미국이 한다면 러시아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배치 지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의 북러 동맹 강화 속도로 볼 때 북한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러시아는 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배치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치 국면에 러시아까지 미사일 배치를 들고 나오면서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이 러시아가 한국식 시나리오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분쟁을 동결하는 모든 방안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리시킨 국장은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0차 독립국가연합 안보정보기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한국식 시나리오 등 다른 방식을 따르든 분쟁을 동결하는 어떠한 제안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이 전 세계 핵심 지역 곳곳에서 국제 질서를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인척 등에게 400억 원가량을 부당 대출해준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범행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법원은 손 전 회장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없앤 정황이 있는 것만으로는 이후에도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46만 명, 세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납세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4만 8천 명이 늘어난 4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부세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만 8천 명으로 1만 7천 명, 세액은 1,168억 원으로 263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는 27만 3천 명으로 3만 1천 명, 세액은 4,655억 원으로 865억 원 증가했습니다.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 세액은 145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2만 1천 원 늘었습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로 하향 조정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과세 인원은 6만 명으로 400명 감소했고 세액은 1조 원으로 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은 27만 명의 과세 인원에 세액은 7천억 원으로 각각 13%, 25% 증가했습니다. 경기는 9만 7천 명에게 3천억 원의 종부세가 고지됐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주택분 종부세가 큰 폭 증가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의 경우 84제곱미터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62만 5천 원 늘어난 650만 원을 내야 하고 같은 면적의 레미안 퍼스티지와 반포자이도 종부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올해도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지분을 합한 올해 전체 종부세 대상은 54만 8천 명, 종부세액은 5조 원 규모입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 고지서를 이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의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요구안을 제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앞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여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2차례 제2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부인 방탄에 악용한, 국민이 위임해 주신 권력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보수 세력 괴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 얘기대로 이번이 세 번째로 올라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윤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예상이 됐던 수순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야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치명적인 결함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무늬만 제3자 특검이지 사실상 야당한테 무제한 비토권을 주어서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한덕수 총리도 얘기했는데 특검 제도는 예외적인 경우 그리고 보충 수사가 필요한 경우 이럴 때 이제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1심 건은 이제 물론 불기소로 처리가 돼 있지만 다른 그 공범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예. 또 김건희 여사 그 1심 건도 항고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추가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야당이 내놓은 이 특검법은 역대 최고, 그러니까 역대 최장 그리고 역대 그 수사 인력을 이제 가장 많이 155명이나 이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BBK 특검 때 수사 인력이 106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삼성 비자금 특검 때 그 최장 125일 수사를 했는데요. 이번 특검법은 무려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170일이나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뭐 수정안을 내서 통과가 됐지만은 특검을 야당이 좌우할 수 있고 또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수사 인력이 너무 많고 길다. 지금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뭐 다 트집 잡는 얘기고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어떤 특검법도 수용하지 않겠다. 근데 이런 이 발상에서 나온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당과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특검 위원이다. 그러면 역대 모든 특검을 여당과 대통령이 다 동의해서 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를테면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내곡동 사저 특검이라든지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가 됐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예. 전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이었습니다. 그거는 그 특검의 사안의 성격상 여당의 추천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때문에 이게 야당만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했던 전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혐의를 못 찾았는데 다시 특검을 했어도 혐의를 못 찾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 돼가지고 그걸 재수사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건입니다. 예. 그 이외에도 수사 중인 사건 혹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했던 전례는 너무나 많아요.
때문에 그런 것이 무슨 보충성 예외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은 법리상 말도 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헌법상의 고유 권한을 결국 김건희 여사 방탄, 내 가족 지키기 방탄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어떤 행동의 다름 아니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도돌이표 같은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 그런다 그래서 그 논란이 잦아들거나 의혹이 해소되거나 야당이 이걸 내려놓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거부권 행사할 건지 또 한동훈 대표의 여당은 언제까지 방탄 들러리로 그렇게 휘둘릴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공은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오고요. 원래는 한 이틀 뒤 28일 정도로 재표결이 예상됐습니다만 이게 다음 달 10일로 잡혔습니다. 좀 많이 늦춰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셈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 내부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원혈을 재정비할 수 있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후폭풍하고 이게 이제 그 부결됐더라도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이게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면서 특검법 통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스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0일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통상 이제 그 12월 2일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요.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대략 시한을 넘겨서 9일이나 10일 마지막 날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면 여당 의원들이 좀 부담을 덜어서 뭐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아마 늦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전열을 좀 가담는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특히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번에도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는 게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두 번째 특검법이 제2표결이 됐을 때 4표의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당에서 법안 내용을 두고 비판을 했던 게 수사 대상 범위가 13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수사를 목적으로 한 특검법이 아니고 정치 공세를 목적으로 한 특검법이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두 가지 혐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의혹하고 수사 범위를 좁혔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당 의원들이 느끼는 부담이 좀 덜한 그런 법안인데다가 앞서 말씀도 있으셨지만 지금 여당 내부의 그 당 게시판 논란으로 인한 분열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시간을 좀 벌면서 여당 내부의 이탈표를 좀 늘려보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여당이 뭐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죠. 뭐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제적에는 포함이 되도록 투표 용지하고 이런 거 받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제적으로는 카운트가 됩니다. 근데 제적으로는 카운트가 되는데 표결을 하지 않는, 참석을 하지 않으면 아마 뭐 그로 인해서 그 특검법이 통과되는 경우는 발생을 안 할 거다.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 약간의 표단속 비슷한 거를 했는데 어제 오찬했었죠. 그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방안들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난번 4표 이탈표에 대해서 여당도 신경을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여당의 이탈표를 좀 확대해 보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여당 안이 심란해서 그 가능성을 지금 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논란이 커진다 하더라도 4표에서 8표까지 그렇게 크게 급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격화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 격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거였거든요. 이때 생각보다 중형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이재명 반사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당원 게시판 논란이 격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의외로 그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조금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추가 이탈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4표가 8표를 넘는다. 그런 상황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변수는 당원 게시판하고 이제 지지율 그렇게 보셨는데요. 당원 게시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 진행 중인데 어제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 충돌한 데 이어서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늘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무슨 제 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는 글들도 대부분 언론 기사의 사설 그런 내용이고 도를 넘지 않은 정치적 표현이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고요.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조금 숨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당원 눈높이에 보서는 이게 가족인이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당원 눈높이에다 그것만 딱 이게 어떻다. 만약에 가족이다. 네. 가족이다라면 딱 사과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지.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뭐냐. 분열은 탄핵을 부르는데 분열이요. 비윤당이 초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자중진열 분열에 의해서 잘못된 정치적 상황으로 갈까 봐 대단히 두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최고위에서는 지도부 간의 고성이 오갔었고 한 대표도 이례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보신 모습, 공개적으로 이제 반박하는 모습, 자중질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박 의원님은 밖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좀 수그라들지가 않네요. 그러게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 국민의힘 내부에 계파 간의 갈등이 이게 진화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전히 그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다.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당 게시판이라는 것은 이제 익명성을 전제로 한 공간입니다. 물론 이제 실명 인증을 받고 본인 확인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하지만 글은 익명으로 쓰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익명성의 특성상 당 게시판에는 여러 글들이 올라오고 그중에는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뭐 이런 글들도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느니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뭐 어느 당이고를 떠나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아마 이번에 논란이 된 건 한동훈 대표의 온 가족 명의가 그 당 게시판에 이 동원이 돼서 예. 거기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뭐 이 의혹의 제기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뭐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어제 이제 다소는 좀 그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아니 간단한 걸 왜 확인을 못하고 평소에 한동훈 대표와 다르게 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느냐 이 이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 결국 저는 지난 그 전당대회 혹은 그 이전에 비대위 시절부터 있어왔던 당내의 친윤과 친한 더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 보자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이죠. 이게 여전히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한 대표로서는 이제 리더십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지금 친윤계 같은 경우에는 별 대안도 없이 당 지도부 흔들기 혹은 당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여당 내 자중질환 뭐 이전 투구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제가 보기엔 근데 너무 한가해 보여요. 지금 여당이 민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고 또 소수 의석을 가지고 이 국정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저런 걸 가지고 저런 논란을 벌일 땐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윤상현 의원 이야기 들어보셨지만 오늘은 비교적 개파색의 옅은 의원이죠. 김용태 의원도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뭐 해결책이 뭘까요? 한 대표가 빨리 이 가족 신속히 정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제 이 법률적이고 실무적인 책임에 대해서 전혀 그럴 거리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책임이 없다,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패배하고 정계 은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지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한동훈 대표만 해도 X세대잖아요. 70년대생. 그래서 이게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되게 좀
그 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사실 이게 당원 게시판 논란은 이제 저는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박 의원께서는 너무 한가하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이 보수층 내부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 중심으로 난국을 타개하자, 내지는 이제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가자, 이런 과정에서 게시판에 그런 이제 그 상당히 좀 극단적인 그런 의견들이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다만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당대표 흔들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법률적이고 실무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고수하다 보니까 벌써 3주째 아닙니까? 그러면서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한 대표의 리더십 발휘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예. 네, 저는 한 대표가 정치적으로 조금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밝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뭐 가족 중에 일부가 뭐 의견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것이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당의 단합을 해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예.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밝혀진다 하더라도 당대표에서 사퇴할 정도의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그 지금 또 만약에 당대표가 사퇴한다고 치면 예. 이 보수 여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신속히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는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윤계가 제기하는 의혹대로 그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사퇴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신 건데, 근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그랬고 나를 흔들려고 그러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또 이른바 제3차 김옥균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뭐 보수 유튜버들이라든지 네. 혹은 당내 친윤계 인사들 중에도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이 밝혀진다면은 당 대표를 사퇴하고 더 나아가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당내에서 뭐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공개 충돌까지 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친윤들이에요. 그래서 한 대표가 어제 이렇게 예민하게 나왔던 건 결국에 이 논란의 몸통은 대통령실 아니냐. 이런 인식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당 밖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제기하는 사람도 장해찬 씨 같은 네. 그런 친윤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이제 당 대표 흔들기, 더 나아가서 당 대표 낙마를 꾀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수세적으로 나갈수록 또 다른 꼬리를 타고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나오고 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나오고 이럴 거기 때문에 아예 이제 공세로 전환해서 프레임을 바꾸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근데 그와 별개로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에 본인이 쌓았던 이미지가 있거든요. 예. 그 이미지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왜 유독 그렇게 네. 뭉개는 게 맞냐. 예. 근데 이런 또 국민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가족 논란 여부는 마무리를 짓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하고 별로 다를 바 없다. 자기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말을 하지 않거나 예. 혹은 뭐 감추거나 혹은 논란을 이렇게 틀어막는데 급급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어떤 인식을 줄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은혜 의원도 이제 그렇게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왜 평소에 매사 똑 부러진 한 대표는 어디 갔냐? 그럼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거냐 안 썼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친한계에서는 명태균, 김대남 관련자들의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것이다.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발언한 걸 가지고 네. 이제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태균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명태균 리스트도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리스트에 유일하게 없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당 안팎의 이 보수 정치인들이 상당수가 연루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은 밖에서 온 영입된 이제 CEO 또는 용병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당 안팎의 이 보수 기득권들이 한동훈 대표를 흔들고 공격에 나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소 억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이슈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어제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후에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이고 내부에서는 그런데 또 중진들 위주로 차분한 대응을 당부하는 또 신중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걸로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열흘 전에는 선거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고 또 다른 사건들도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 이게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희일비하지 말자. 근데 이런 신중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이제 그런 걸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 판결이 예상과는 좀 다르게 예상으로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위험하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인 판결이 나와서 뭐 당원들이나 이런 여론이 반색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당장에 그 선거법 그 항소심이 내년 한 1분기 내에는 날 텐데 지난 그 1심 결과대로라면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좀 심기를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죠? 지금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말이죠. 1심 시작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는 재판부가 아무튼 갑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위증과 유증교사는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 이 판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심에 가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반사 효과가 한 2, 3개월 정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유죄가 나왔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이번 25일 그러니까 불과 10일 만에 반사 효과 기대가 사라졌다.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이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 박 의원 말씀하신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비교적 이 사건이 단순한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대북송금 이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해소된 게 아니고 지연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주신 말씀대로 두 건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그래서 이제 1승 1패 균형을 맞춘 상태고 상고심이 또 남은 상태고 지금 총 5개니까 3개는 아직 재판이 더 남은 그런 상태인데 이 대표의 체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단기간에는 훨씬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으로. 그러니까 지난 15일 날 선거법 재판 이후에 이게 좀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뭐 플랜 B, 비명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이미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확고해진 데다가 걱정하던 위증교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대여 투쟁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이런 변수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또 이제 1심이 이미 선고가 난 그런 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이제 이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리더십이 흔들릴 개연성도 있어서 일단은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2, 3심 633 그 원칙이 만약 적용이 된다면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건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리더십. 그렇습니다. 내년 3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선거법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되죠. 원칙대로라면. 근데 대법원에서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저도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흔들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 시기를 보면요. 그러니까 임기 중반에 여론조사 1위가 마지막까지 가서 최종 대선 후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략 대선 1년 정도를 남겨두고 새로운 1위 주자가 부각이 됐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경우 내년 말이나 내후년 상반기쯤 돼야 새로운 어떤 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대선 기간이 워낙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선이 말이죠.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은 유감이라며 일본 대표로 참석한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야스쿠니 참배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 일본 교도통신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의원 당선 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보도는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잘못된 보도라고 사과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アジア太平洋情勢を担当する生稲政務官の参列を決めたものであり、問題は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なお、生稲政務官は参議院議員就任後に靖国神社を参拝した事実はないと。 그러면서 한국의 추도식 불참에 대해 유감이라며 우리 측의 파행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극우 매체 산케이는 한국의 반일병이라는 극한 표현을 쓰며 한술 더 떠 이쿠이나 정무관에게 오히려 빨리 야스쿠니를 참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추도식 불참이 일본 측이 애초 합의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도식에 불참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일측 추도서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별도 추도식을 개최한 것도 과거사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일본 측에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외교 당국은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이어간다면 갈등의 불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불협화음 속에 한일 외교장관이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났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26일 조태열 장관과 다케시 외무상이 G7 회의를 계기로 약식 회담을 갖고 사도광산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이제까지 갖고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력 공급을 위해서 과거 우리가 북측에 지어준 송전탑 전선을 북한이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의선 등 육로 폭파에 이어서 남북 단절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흙으로 뒤덮인 황량한 부지에 세워진 철탑 위에 북한군 여러 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 안전장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 송전탑에서 북한군이 전선을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북한군이 경의선 MDL 이북에서 송전선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송전탑은 지난 2006년 12월 우리 측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했습니다. 모두 48기가 세워졌고 이 가운데 북측에 설치된 건 모두 15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송전탑 전선 소재를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선줄 자체가 되게 귀하거든요, 북한에서. 그래서 아마 그 전선줄을
별도로 가공을 해서 다른 걸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뭐 전용하기 위해서 썼을 가능성, 요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일단 봐야 되고, 왜냐면 북한이 원래 예전부터 그 전선줄에 대해서는 거의 목숨을 걸고 뭐 그 팔기도 하고 수집하기도 하고. 송전선 철거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우리 돈 1,800억 원 정도가 투입된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폭파했습니다. 거기에 전차 차단용 콘크리트 구덩이를 만들었고 흙더미를 높게는 11m까지 쌓았습니다. 폐쇄된 개성공단에선 우리 기업 소유의 공장과 시설들 125곳 가운데 최소 40여 곳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 발언 이후 우리 재산을 향한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주요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이나 피하 구분 없이 관세 폭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약과 불법 이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한 관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각 2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중국이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이 세 나라가 미국 전체 수입의 42%를 차지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노동자 보호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미국 우선주의 앞에 동맹도 예외가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세를 무역 적자를 넘어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맹국 국방 비용 증액이나 해외 시장 개방 등을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한미 FTA만 믿고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추가 방위비 증액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취임 전 이런 강경한 자세가 실제로 시행되기보다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양한 안건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일단 포문을 열었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국 통화 가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6일 오후 멕시코 페소는 1.3% 급락하며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달러는 한때 1% 이상 떨어지며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낙폭을 만회해 0.9% 하락했습니다.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도 한때 0.4% 하락했습니다. 반면 주요 10개국 화폐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한때 0.7%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리스크로 내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4.1%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 글로벌은 2025년 1분기 아시아 태평양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년 4.1%, 2026년 3.8%로 예상했습니다. S&P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경제가 미국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제 관세가 시행되기 전부터 투자에 대한 영향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국가 보조금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강원도는 총 예산 2천억 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1,000억 원을 편성받았습니다. 애초 지방 이양 사업이라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없었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체육센터 조성 사업 추진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검토 결과 재정 여력 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힘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때 국고 보조금이 편성됐고 아산시는 정당 현수막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원이 이 같은 국고보조금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했더니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국비 2,500억 원이 부당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재원과 기능이 지방에 이양돼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지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국회 차원의 증액 결정이 반영됐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은 모두 20개에 달한다고 공개했습니다. 13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나머지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 편성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 대해 지방 이양 사업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김이 센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철도와 지하철, 교육 공무직 노동자 7만여 명이 다음 달 초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와 교육공무직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노조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파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화물연대본부도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안전운임제 제2법을 위해 경고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최근에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보다 높은 0.74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장래인구 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출산율 예측치 0.68명보다 0.06명이 높은 수치입니다.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논란의 법적 판단이 가려질 본안 소송이 다음 달 5일 본격 시작됩니다. 보도에 윤흥성 기자입니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둘러싼 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이 다음 달 5일로 잡혔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연세대는 재시험을 치르거나 무효가 된 논술시험 대신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합니다. 반면 연세대 측이 승소한다면 논술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언제 결론이 내려지느냐인데 연세대 논술 합격자 발표일인 다음 달 13일 전에 나와야 더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늦어질 경우 다른 입시 일정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3일 날 모든 대학의 수시 합격자 발표가 동시에 나면서 중복 합격이 체크가 돼야 되고 18일 이후부터 추가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서둘러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 당시 재판부는 첫 변론 기일 이후 5일 만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자 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항고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 이제 본안 소송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처분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이 마감되는 다음 달 26일까지 연세대 측의 대안 마련을 촉구한 교육부는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 안에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은 숨졌고 부인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앞에 멈춰선 승용차 앞바퀴 위쪽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 경찰이 차량 안팎을 살핍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선 건 오전 11시 반쯤. 차 안에선 흉기에 찔린 50대 부부가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아내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내부에선 흉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다른 사람이 차량에 탔거나 범행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이제 당사자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수사를 해야죠. 경위나 원인이 뭔가 그거를 수사를 하려고요. 경찰은 아내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숨진 남편을 부검하고 차량 내부 블랙박스와 사고 전 행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시내버스에서 흡연하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향해 방뇨하고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쯤 대전 용문동에서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를 향해 소변을 누고 주먹을 휘둘러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버스기사가 담배를 끌 것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고발한 5.18 기념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재단은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이 비자금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그 규모가 1,266억 원대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을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넉 달 만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장례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어떤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누군가를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파장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습니다. 야당은 물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까지 가세 한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7월 민주당과 시민단체, 조국혁신당이 잇따라 한동훈 대표를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한 차례 조국혁신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처음으로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의 실현 및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경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한동훈 대표가 댓글팀을 운영한 적이 있는지 또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면밀히 살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이어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가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추측성 음해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오세훈 시장을 후원했던 사업가에게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았다고 폭로한 강혜경 씨가 회유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2달 전 사업가 김모 씨가 명태균 씨에게 거액을 주고 사건을 덮자는 취지의 말을 한 통화 녹음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겁니다. 통화 시점은 명 씨를 고리로 한 여론 조작,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직후입니다. 오세훈 측에서 해우 돈 주고 무하다는 이야기는 그건 맞습니까? 그래도 보도가 났으니까 그건 맞습니까? 실질적인 건 나중에 민주당은 곧장 국민의힘 정책연구소 여의도 연구원이 과거 명 씨 측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까지 싸잡아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 김모 회장이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오 시장은 강혜경 씨가 추측성 음해의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왜 저희한테 필요하죠? 그냥 매일 아침 뉴스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비용을 주고 부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줬다는 사업가 김 씨는 수많은 후원자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며 자신을 돕겠다는 뜻으로 일을 벌였는진 몰라도 당시 선거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와는 3년 전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해 2번 만난 게 전부라며 자신을 위한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면 누구에게 넘겼는지 이번 주말까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배우 정우성 측이 오는 29일 청룡영화상 참석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혼외자 논란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정우성은 혼외자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오는 29일 열리는 청룡영화상에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는 재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정우성에게 쏠릴 게 뻔한 만큼 행사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팬들은 배우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우성 본인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만큼 스스로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과거 행보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 1000만 돌파 이후 새 광고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7월 2015년부터 활동하며 애정을 드러냈던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도 추측이 무성합니다. 한국의 난민들에 의한 이야기들이 좀 더 이해 깊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무도 예상 못한 깜짝 스캔들로 데뷔 이후 쌓아온 톱스타로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적 발언이나 활동에 비해서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기대 이반의 모습 때문에 좀 논란이. 내년 공개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새 드라마를 촬영 중인 정우성이 거듭 퍼지는 사생활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육비와 상속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의 경우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한다면 금액이 얼마든 그만큼 지급합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르게 되는데요. 기준표상 월 수입 최대 금액인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최대 월 300만 원 정도고 그리고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달 줘야 합니다. 상속권은 정 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한 명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문가비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100%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정우성 씨가 스스로 아들임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임의 인지를 해야 합니다.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면 이제 정우성 씨가 혼인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는 이 아이에게 100% 상속권이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외자 소식이 알려진 뒤 정 씨에게 비연예인 연인이 있다는 보도와 함께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 또 여성의 신상 정보까지 유포되고 있는데요. 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우성 씨가 지난 2018년 미혼모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던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비하인드 영상에서 내가 같이 해도 되는 캠페인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생명의 소중함을 언급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의 출산을 결정한 상황인 만큼 정호성 씨의 현재 상황과 캠페인의 취지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책임도 중요한 만큼 정호성 씨가 공인으로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대응은 대중 대응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중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더라도 당사자인 문가비 씨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내면은 정호성 씨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모두가 그건 아니라고 손가락질하더라도 당사자 문가비 씨와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만의 합의가 도출된다면은 그건 대중들 제3자 입장에선 사생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남녀공학 전환과 남학생 모집 문제를 놓고 동덕여대에서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에선 해당 대학을 포함한 여대 출신 졸업자는 채용하지 않겠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 혹은 자신이 스타트업 대표인데 이 명분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여대 나온 사람은 거를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여대 출신은 필터링하는 인사 담당자가 있냐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고요. 심지어 채용을 한다면 동덕여대와 지방국립대 그리고 지방전문대 중에서 누굴 뽑을 거냐는 내용의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글을 쓴 사람들이 실제 인사 관련자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채용을 할 때 남녀를 차별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이 동덕여대 출신 지원자는 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관련 글이 잇따르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용 과정에서 특정 학교나 성별을 차별하는 기조가 확산할 수 있고 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대 차별글과 관련해 신고도 잇따라 접수되자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더 큰 갈등과 차별로 번지지 않도록 대학과 학생들 간의 적절한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제의 요구로 국회에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과 4일,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국 2심에서는 유죄로 결과가 뒤집힐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실망감을 드러냈던 한동훈 대표. 판결 내용에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지만 그럼에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2, 3심에선 다른 판단이 나올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제도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당내에선 2심은 유죄라며 민주당의 기쁨은 덧없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단 재판부 판단에 잇따라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선고 직후 공존하는 정치를 바란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장외 집회와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그만두란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 소추를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당은 이 대표 재판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로 인한 반사 이익은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노동계와 중도층을 접촉하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였고 각종 정책 메시지로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여권 쇄신에도 다시 힘을 주겠다는 계획이지만 확산하는 당원 게시판 논란 속 자신을 향한 내부 비판을 극복해야 하는 것도 난제로 남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위증교사 1심 무죄로 한숨을 돌린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에 집중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자신 재판에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분야별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민생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다시 거리를 두며 이른바 먹사니즘 행보를 이어간 건데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낸 한동훈 대표를 향한 뼈있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은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정부 여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며 그런 문제를 조정하는 게 여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 무죄를 고리로 한 강경한 주장들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이 종말을 고하게 될 거라거나 검찰 수사권을 넘어 기소권 통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회수를 넘어 이제 보니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하에 두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3심까지 고려하면 아직 재판이 많이 남은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1심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뭐 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한때 어수선했던 당 분위기를 수습한 이 대표는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혼란을 거듭하는 여권과의 차별화 행보에도 공을 들일 거란 관측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경기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고가의 명품들을 대거 공개 매각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서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보도에 최계성 기자입니다. 대형 전시장 안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진열대에는 명품 가방과 시계 등 830여 점이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가 3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집을 뒤져 압류해 공매로 내놓은 물품들입니다. 지금 가격대로는 봤을 때는 중국보다는 싸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이 두 개까지는 프리미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고나 이런 데 가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현장 참여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온라인 입찰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금반지와 황금 열쇠, 양주, 골프채, 낚싯대 등도 공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황금 열쇠랑 금 반지랑 팔찌 관심 있습니다. 20개 넘게 한 것 같아요. 입찰. 참여 입찰자는 2천여 명, 입찰 건수는 7,3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정가는 시세의 50에서 60% 수준, 낙찰가는 시세의 80% 정도로 낙찰자는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받아갔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대학생들도 있고 또 명품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공매를 통해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매년 압류동산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총 체납이 한 1조 2,5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이제 공매로 인해 가지고 충당할 세액이 한 10억 이내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매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외에 대구와 전북, 제주 등 지자체 12곳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기르던 오리 3만 3천여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충남 소재 오리농장 8곳과 발생 농장과 같은 주원산 오리 계열사 37곳 등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정밀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무임승차로 경찰 지구대에 온 남성을 경찰관 3명이 제압했습니다. CCTV와 보디캠 영상을 본 가족은 과잉 진압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경찰관 2명과 함께 지구대로 들어오는 60대 남성 A씨.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사장이 부른 택시를 탔지만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택시비를 내지 못하자 기사가 A씨를 지구대로 데려온 겁니다.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A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잠시 뒤 제압이 시작됩니다. 수갑을 채우려 하자 A씨는 저항했고 경찰관 3명이 달려들어 A씨를 바닥에 눕혀 제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짓누른 경찰관의 다리를 물었고 곧이어 경찰관이 A씨의 후두부를 2차례 칩니다. 수갑을 채운 뒤에도 경찰의 제압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잠시 뒤 지구대를 찾아온 A씨 가족에게 A씨가 난동을 부려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A씨 가족은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을 위협한 모습은 없다며 과잉 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난동을 부린 것도 없고 경찰관한테 존댓말을 쓰고 웃으면서 설명까지를 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이렇게 체포를 했어야 됐나? 경찰은 CCTV 외에도 당시 상황이 담긴 보디캠이 있다며 정당한 제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경찰 보디캠. 지구대에 도착한 뒤 택시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 지구대 내부로 들어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인적 사항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황. 이어 경찰이 무임승차를 무전취식이라고 잘못 알리자 A씨가 이를 따져 묻습니다. 지금 무전취식으로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택시비 지급할 능력이 없이 타셨다고. 왜 저한테 무전취식이라래? 지구대로 들어온 뒤 3분여 만에 현행범 체포를 결정한 경찰. 본인은 신분을 안 밝히시고 도주하셨으면 왜 그래? 저 변호사 선임권하고 묵비권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A씨 가족은 지구대 경찰관 3명이 직무를 남용했다며 독직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신원 확인 절차를 거부해 절차대로 체포했을 뿐이라며 경찰관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A씨에게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이 나겠죠. 그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도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술에 취해 택시비 7,300원을 당장 내지 못해 시작된 사건. 공무집행 방해와 독직 폭행 사건으로 번지며 앞으로 있을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게 됐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과반이 일반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사직이 확정된 레지던트 9,198명 가운데 50.4%인 4,640명이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지던트는 인턴 1년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병원에서 임상 수련하는 의사로 올해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 만여 명 가운데 90% 가까이가 사직해 수련을 포기했습니다. 가수 싸이가 보유한 한남동 빌라가 무단 증축으로 인한 이행 강제금 체납으로 한때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5월 싸이가 무단 용도 변경 등으로 부과된 이행 강제금을 체납하자 한남동 빌라를 압류했습니다. 싸이가 지난달 이행 강제금을 납부해 현재 압류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 체납됐을 뿐이라며 싸이가 실거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용도 변경이나 불법 증축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무고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는 100번 넘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떡과 약과 식혜 같은 K-디저트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수출도 성장세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인사동에 있는 100년 전통 떡집입니다.
입안 가득 꿀떡을 맛보는 이들은 다름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That is nice. Very traditional. Hard to find in Melbourne, so very nice to have here in Korea. Very different to the desserts we have in Australia, but it's very yummy. The different texture just makes it amazing. 외국인들에겐 생소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던 떡. 떡볶이가 해외에 알려지고 예전과 달리 쫄깃한 식감을 재미있어 하면서 이제는 떡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꿀떡에 우유를 부어 시리얼처럼 먹는 먹방이 유행일 정도입니다. 달콤한 약과나 살얼음이 동동 뜬 식혜도 외국인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Every summer I drink 식혜 and it's feel refreshing and cool. 드라마나 영화 등 K 콘텐츠로 한식이 주목받으면서 K 디저트 관련 수출도 호실적입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떡이나 쌀과자와 같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5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과자류와 음료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10% 넘게 훌쩍 뛰었습니다. El Hallyu, esta ola coreana, está haciendo un buen trabajo. Entre los productos que más están siendo buscados por el mercado ecuatoriano están los bunopan, que son estos waffles en forma de pescadito, y el corn dog, que son las banderitas coreanas. 정부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홍보하는 품목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OTT 발전과 함께 드라마에 나오는 약과나 붕어빵 같은 K 디저트를 보고 바이어들이 오히려 이 품목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블랙페이퍼로 불리며 호응을 얻지 못하던 김이 외국인들의 선호하는 간식이 된 것처럼 이번에는 떡과 같은 한국 디저트가 K푸드의 신흥 강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적자폭이 가장 큰 나이는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17살 때고 43살에 노동소득이 가장 많았다가 61살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애주기 적자는 17살 때 4,078만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나이는 43살로 4,290만 원의 노동소득을 올리고 1,753만 원 흑자를 냈습니다. 생애 초반 교육비가 많이 들어 적자를 보이다 28살에 흑자에 진입한 뒤 61살에 다시 적자로 진입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공급망 분리에 맞선 박람회를 열고 관세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2기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두 번째 공급망 촉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디커플링 압박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올해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리창 총리가 다국적 기업인들과 따로 만나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反对搞各种形式的脱钩断链，另起炉灶，坚定维护全球产业链供应链稳定畅通。 올해만 세 번째 중국을 찾은 애플 CEO 팀 쿡은 좌담회 참석에 앞서 자사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애플의 협력사 200개 중 80% 이상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Oh, I value them very highly. We could not do what we do without them. 취임 직후 관세 전쟁을 공언한 트럼프에게 중국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 셈입니다. Mate 70来了. 애플의 경쟁사로 떠오른 화웨이는 팀 쿡의 방중 기간에 맞춰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애플 iOS처럼 안드로이드에서 탈피해 자체 개발한 운영 체제를 탑재한 게 특징입니다. 전작인 메이트 60을 통해 반도체 독립을 선언한 데 이어 독자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겁니다. 搭载鸿蒙操作系统的 Harmony 包括 Open Harmony 的这个生态设备超过10亿。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트럼프 일기 때 화웨이 죽이기가 실패했다는 걸 증명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사건으로 광고 사업 매각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화물 터미널을 개조해 야심차게 마련한 미국 뉴욕 맨해튼의 초대형 오피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광고 기술은 불법 독점이라며 강제 매각을 요청한 사건의 최종 변론일을 맞아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은 검색을 통한 광고로 348조 원, 전체 매출의 70%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8조 원의 가치가 있는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 요청에 이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도 강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구글은 반발해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독점 관행에 강경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의 마지막 공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Four companies that the House investigated for potential anti-competitive violations back in 2020. So Apple, Google, Meta, and Amazon were those four companies. And 트럼프 당선인도 앞서 구글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말했는데 대선 한 달 전에는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입장을 바꿔 구글의 기사회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휘말려 1심에서 회사 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전례가 있습니다. 등 뒤로는 챗GPT를 내세운 오픈AI의 추격, 정면으로는 강제 매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구글의 운명은 내년 1월 트럼프의 취임 이후 미국 법무부가 입장을 바꾸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휴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성명을 통해 현지 시각 오늘 오전부터 레바논 남부 30곳의 표적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현지 시각 오늘 오후 5시 30분 군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레바논 휴전에 합의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예고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공항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파업까지 겹쳤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 시즌은 미국에선 1년 중 공항과 도로가 가장 붐비는 기간입니다. 교통당국은 현지 시간 26일부터 일주일간 약 8천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잡한 공항과 도로 사정은 날씨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주에 대형 폭풍우가 시작돼 앞으로 더 많은 눈과 비가 내려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라네바다 지역엔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고 고지대에는 폭설과 함께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부 해안 지역은 추수감사절 당일인 28일과 29일 겨울 폭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We think will be our busiest Thanksgiving travel period ever. Our command center in Virginia has real-time engagement with all of the airlines to find the most efficient, safe path around weather as it occurs. 비행기 청소와 손님들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문제를 더했습니다. 서비스직 종사자 노조원 800여 명은 현지 시간 25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공항 등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4시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무더기 결항이나 지연은 없었지만 항공기 수십 편이 지연됐습니다. We have more family coming from Chicago, New York, and we came from Nashville. Yes, it'll get crazy. My son says it takes 2 hours to get out of Chicago. They're driving. 각 공항들은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이 역사상 가장 바쁘고 혼잡할 것이라며 비행기 출발 시각보다 적어도 3시간 전에 도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의 별 MVP의 예상대로 기아 김도영이 뽑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하얀 양복으로 색다른 매력을 뽐낸 기아 김도영이 이변 없이 MVP에 선정됐습니다. 기자단 유효표 101표 가운데 95표, 9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기대를 모았던 만장일치까진 닿지 못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운동하고 항상 느낌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은 김도영 시대를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득점과 장타율 1위로 타이틀 상금 600만 원에 MVP 부상으로 고급 자동차까지 받아 자신의 연봉인 1억 원 가까이를 하루에 벌었습니다. 2003년생 슈퍼스타는 미래가 보이지 않던 막막한 날들이 숱하게 있었다며 따뜻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는 그런 날들이 지금의 저를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은 두산 김태견 차지였습니다. 데뷔 첫 해 마무리로 나서 3승 2패에 고졸 신인 최다인 19세이브 신기록을 썼습니다. 19살답지 않은 담대함, 그런 투구를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마운드 위에서 플레이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생애 첫 타이틀을 꿰찬 다승왕 원태인은 기초 군사훈련 때문에 영상 편지를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 좋은 선수,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 KBO 시상식을 신호탄으로 각종 야구단체와 언론사 주최 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유니폼을 벗은 스타들 뜨거운 수학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챔피언 울산이 아시아 무대에서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울산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5차전 홈경기에서 바르가스의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10명이 뛴 중국 상하이 하이강에 1대3으로 졌습니다. 울산은 챔피언스리그 5경기에서 모두 지면서 12개 팀 가운데 꼴찌에 머물렀으며 남은 3경기에서 모두 이겨도 16강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프로축구 서울의 조영욱이 올 시즌 마지막 라운드 MVP에 뽑혔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조영욱이 K리그 38라운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영욱은 지난 23일 김천 상무와의 시즌 최종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한 골에 도움 1개를 기록하며 서울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양한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3선 도전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기흥 회장 측은 YTN에 오늘 오전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 TF에 출마자 의사등록 표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마 절차를 갖춰놓는다는 의미일 뿐 3선 출마를 확정한 건 아니라면서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조금 더 숙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IBK 기업은행이 6연승 신바람을 내며 2위로 도약했습니다. 기업은행은 김천에서 열린 V리그 방문 경기에서 20점을 뽑은 빅토리아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도로공사를 3대0으로 꺾었습니다. 시즌 8승 2패가 된 기업은행은 현대건설의 세트 득실률에서 앞선 2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남자부 삼성화재는 파즐리가 36점으로 원맨쇼를 펼쳤고 팀 블로킹 득점에서 15대8로 크게 앞서면서 한국전력을 3대1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비와 함께 찬바람도 불며 참 궂은 날씨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밤사이는 날이 더 추워질 텐데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 시간당 1에서 3cm의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내일 출근길에는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선 차를 출발할 때 많은 힘이 전달되면서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수동은 2단,
자동은 홀드나 윈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고 앞차가 지나간 자국을 따라 운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또 내리막길과 정차 시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미끄러지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오르막길에서는 정상까지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 앞차가 올라가고 있다면 꼭 다 올라간 뒤에 출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강원 산간에 30cm 이상, 강원과 경기 내륙에 최고 20cm 이상,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도 10cm가 넘게 대설이 예상됩니다. 무거운 눈이 많이 쌓이는 만큼 시설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앞으로 날은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